종합토론은 경희대 휴머니타스 칼리지 김민철 교수님께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를 김민철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주제로 이렇게 사회를 보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코미테론 관련 자료를 본 게 벌써 한 30년 전이고, 뭐 사회주의 운동이나 민주운동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뭐 조금씩 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큰 오늘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뭘 따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크게 좀 짚어야 될 그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선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3.1운동 이후에 설립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무튼 초기에는 좌우의 운동가들이 모여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헌정사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19년이 매우 중요하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주권이 황제에서 국민의 시민으로 넘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조소왕 선생이 1920년대, 30년대 한국 운동을 설명하면서 아주 짧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20년대 들어와서 민족운동이라는 단어보다는 사회운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한국 운동사에서 크게 자리를 차지했다. 이 사회운동이라는 계급운동이죠.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적 힘을 받았던 운동이 한국 민족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사상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가들이나 대중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걸 조소왕 선생님이 어떤 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주제는 1980년대 소위 이른바 한국사에서 변혁운동을 논의할 때 소위 이른바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 중에서 어느 걸 더 전면에 내세워서 운동을 할 것인가 하는 주제와도 사실 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주제가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그 구상했던 나라와 문제는 그걸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그 제약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구상과 현실 사이에 큰 커다란 괴리가 있는데 이 괴리들이 과연 해방 이후에 어떻게 실현됐을까 또는 좌절됐을까, 아니면 어떤 부분은 또 실현되기도 어떤 부분은 또 좌절되게 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아마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민테론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그 이야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인가 문제인데, 뭐냐면 이른바 노선 투쟁과 또는 헤게모니 투쟁, 이 두 가지가 서로 섞여 있기도 하고, 명분은 노선 투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조직, 자기 분파의 헤게모니 투쟁, 그게 뭐 계급이 됐든 당이 됐든 뭐 단체가 됐든 간에 이것이 이제 섞여 있는데, 오늘은 대부분 꿈꾼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노선 간의 그 변화들을 많이 중심을 추적했습니다만, 토론에서 지적했듯이 과연 그 노선 차이라는 게 그렇게 컸던가, 특히 이제 뭐 민혁당 문제도 그렇고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무슨 이제 이 오늘 주제들을 발표와 토론을 주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념 또는 감각과 좀 차이가 좀 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과연 국민국가가 수립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또는 다르게 그렇다면 도대체 그때의 국가라는 게 뭐냐? 뭐 영어로 이제 네이션이냐 아니면 스테이트냐, 단순한 정부냐 아니면 정부를 넘어선 전체 국가 틀을 가진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뭐 사회학자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요 되게 이제 크게 뭐 이런 주제들이 논쟁이 됐기 때문에 각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까지 먼저 4분 답변을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김호지 선생님께서 먼저 토론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따뜻한 토론을 맡아주신 장채훈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입니다. 일단 토론문에 있는 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채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다 논문이 좀 더 탄탄해지는 데 필요한 재현의 형태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동의하고요. 네, 거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그냥 제가 덧붙이고 싶은 저의 그 생각이 있으면 그걸 추가하는 방식으로 토론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국 대한민국으로 강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사실 좀 민망한 대답이지만 제가 지금 그거를 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제가 더 임시정부를 공부를 해야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임시정부를 이제 막 이제 공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제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독립국 대한민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1919년 건국되었다고 하면 건국의 시작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1948년이라고 하면 건국의 완성을 이제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체는 없지만 어쨌든 대표부 기관이 있었고요. 정부로 또 승인받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등 식민지 조선인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로 분명히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모든 시기에 대한민국을 독립국 대한민국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사실 다소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이제 국가 기준으로 그 당시 대한민국 독립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독립국 대한민국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기에도 뭔가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저의 생각은요. 대한민국 건국일을 몇 년, 몇 월, 몇 일 이렇게 딱 못 받기보다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건국이 시작되었고 45년에 완성되었다. 그 정도로 현재 생각이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망명정부라고 규정한 부분 신중하면서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되게 뜨끔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한 단어였어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따옴표를 친다라는 걸 이제 급하게 제출하는 바람에 그걸 놓쳤는데 어떻게 그걸 딱 지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망명정부라는 거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내리지 못했고요. 다만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제 자료상에 이제 그 임시정부를 뭐라고 지칭을 했는지를 좀 찾아봤더니 망명정부 혹은 혁명정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게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판단한 이후에 이제 논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중화민국 헌법 비교 그리고 여성 참정권 보장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고 했는데 이런 서술을 이제 다른 나라 사례랑 비교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요거는 제가 과문원 따서 여기까지는 진짜 담지 못해서 그냥 요 정도로 제가 논문 발표문을 완성을 했는데요. 추후 이제 논문 투고할 때 이런 부분 다 잘 수용해서 이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 참정권 보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옆에 계시는 이제 이준식 전 관장님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성 독립운동이라는 이제 논문을 통해서 또 상세히 밝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요 리더나 구성원들의 별다른 이견 없이 순수히 동의했는지 여부 같은 이런 주요 쟁점거리를 좀 더 구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독립신문이라든지 임시의정원 기사록이라든지 또 임시정보 공보 이런 데 보면 이제 제정하는 과정, 서로 그래서 의견 조율하는 과정들이 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본 다음에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권이 취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법권 이 토론문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사법권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20년 임시정부 시정방침에 사법 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걸 미처 제가 논문 쓸 때는 찾지를 못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사법 제도에 의하면 특별 법원을 간단히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법원에서는 제14항 제2조에 기재된 제 죄를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항 제2조에 기재된 죄가 뭔지 또 찾아봤더니 적탐으로서 죄악이 현저한 자, 동화책의 수괴인 자, 국가의 명령을 절대 복종하지 않는 자, 안신을 위하여 적국에 이거한 재상가, 그리고 절대 독립 이외에 행위 있는 자를 심판하여 형벌을 시행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국제법상 남의 나라에서 사실 재판을 행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솔직히 약간 그 당시 실정상 그 무용지물이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임시정부의 사법은 독립운동 진행에 있어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일부 운영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투고문에 잘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시정부에 필적할 만한 독립운동 기관이 존재했고, 그리고 이런 내용과 관계해서 헌법이나 법령상으로 임시정부의 한계나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적해 주신 대로 임시정부의 시기별 변화, 그리고 헌법이나 법령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역시 이제 논문에 잘 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당장 답드릴 수 있는 것 중에는 이제 헌법이나 법령의 시기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한계, 이 측면을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임시정부의 시기별 변화가 헌법에 드러난 것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 이승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헌법에는 이제 임시 대통령의 임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임기 규정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곧 독립이 될 거라는 이런 수립 초기에는 그런 희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임기를 정하지 않았고, 결국 이것이 독립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이것이 임시정부의 분열과 갈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답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선생님 그 답변에 대해서 뭐 추가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3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준 선생님이 답변을 잘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어쩌면 현명한 답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임시정부 연구사를 보게 되면은 그 소위 최근 뉴라이트 쪽이 강하게 48 강국설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1919년 강국설이 제기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데, 사실 임시정부 연구사도 크게 보면 이제 8, 90년대 민중상무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상황에서는 임시정부에 대한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연구가 안 되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가다가 최근에 뉴라이트 움직임이 등장하면서 임시정부 정통론이 부상을 했고, 다시 뉴라이트에서 48 이승만 뛰면서 강문론이 부상하면서 사실은 임시정부 1919년 강국시설이 부상된 면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좀 반발을 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김은희 선생님 연구를 통해서 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태어난 한 살에, 우리 한국 사람은 뱃속에 이 얘기가 있을 때 태어난 한 살이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1년 지내 한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서도 천부 인권설이 있고 자율법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도 인간의 권리가 있고 어떤 그 천부적 권리가 있다. 이게 천부인권설이고 재법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임시정부도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우리나라 사람 한 살을 배웠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임시정부도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저도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토론에 대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훈부 유동현입니다. 우선은 조은경 선생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았는데 사실 제 스스로가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지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그 토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조선혁명당과 민족혁명당이 이제 당당 당위 등이 유세했던 이유, 구체적인 이유를 좀 물으셨던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우선 담긴 했지만 유혈단과 조선공산당에 관한 이제 유사성을 공통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그에 담지 못했지만은 이제 조선혁명당이 대일전선 통일동맹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큰 계파 중 하나로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제 지분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제가 이유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조선혁명당도 그렇고 민족혁명당도 그렇고 그 여러 사조, 뭐 공산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유연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도 밝혔지만 국공합작 기간 동안에 이제 의열단이었죠. 의열단은 그 공산주의를 수용을 했고 그것을 또 나름 발전시켰습니다. 국공이 파탄이 난 이후에도 어찌 보면은 이제 최정숙이라든지 죄송합니다. 허정숙입니다. 그 최창익하고 허정숙 등과 같은 분들도 이제 민혁당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위동맹으로 흘러가게 되지만은 그런 분들까지 다 이제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유연성 이게 이제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의열단 조선공산당으로 이어지는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런 사상적 유대에 대해서 뭐 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논증은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독립당하고의 이제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저는 뭐 혁명을 추구한다는 그 입장에서는 이제 유사하다고 봤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36년 한국 국민당 창당 시에 이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 보면은 35년 7월 민혁당의 것보다 이제 많이 소략합니다. 내용이 방향성은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성은 어떻게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저는 계속 들었어요. 글을 작성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면에서 세부적인 면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방향은 같더라도 어쨌거나 민족의 혁명이라는 큰 틀에 이제 합의는 있었겠지만 세부적으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같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한국 독립당이 됐든 한국 국민당이 됐든 이 시기 이제 그런 당당 등이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이제 노경채 선생님도 좀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민족혁명당이 이제 진보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계속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지만 이제 남녀 평등에 관한 조항이 35년도 7월에는 이제 민혁당 강령에 들어가 있는데 그 36년도 한국 국민당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민족혁명당이 이제 외곽 조직으로서 남경 부인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남경 부인회가 나중에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으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여성 독립운동 단체가 성립이 되고 또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도 이제 한독당에 비해서는 좀 빨랐다는 점 그리고 진보적이었다는 점 이 점을 좀 지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혁명당이 선제적으로 두드러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무장투쟁에 관해서는 민족혁명당이 당대, 그러니까 동시기를 놓고 보았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중국 국민당, 특히 이제 남이사 계열의 인맥을 좀 잘 활용했던 점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사실 남이사 인맥을 활용했기 때문에 32년부터 의열당 간부학교,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를 이제 성립해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의열당 간부학교를 만들기 전에 중환합작에 관한 건의라는 건의서를 이제 제출하게 됐는데요. 거기 이제 군대 조직에 관한 이제 적극적인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무장투쟁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했던, 임하고자 했던 내용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내용도 중국 그 국내 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조선해용대도 창설을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게 무장투쟁이라든지 그때 이제 국제연대에 임하게 되지만은 이제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중국 내의 환경을 그 국공 파탄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점차 그런 활동의 미세라고 해야 될까요? 좀 줄어들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혁명당의 이제 코어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제가 그래서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치, 경제, 교육, 평등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거는 세계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등에서 이제 4대 자유로 바뀌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평등하고 자유라는 단어가 바뀌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자유, 경제의 평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노동자 등의 이제 그 일반 하층민들이 이제 권익신장을 해야 되고 그 권익신장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구상을 부렸던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왜 이렇게 용어가 바뀌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43년 이제 제7차 전당대회인데요. 그때 이제 그 중경에 있었던 군소정당들과 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적었지만은 뭐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이라든지 근데 이제 당시 선언문을 보게 되면 민족혁명당의 강령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각기 이제 군소정당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정리했다라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그러한 자세한 그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당시에 이제 군소정당들의 의견을 받고 또 임시정부 이제 성균지와도 어느 정도 좀 차이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문구를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그 해방 공간에서 크게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등 강대국의 지지를 좀 받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두 번째로는 그 중국 국민당과 같은 그러니까 독립운동 할 당시에 이제 뒷배경이 되었던 배경을 이제 얻지 못했던 점도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해방 공간에서 민족혁명당의 활동이 중간파적 이제 입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그 스탠스가 어느 곳에서도 좀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구상했던 국가 건설 혹은 국가 건설론을 펼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민혁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방 공간에서 이제 중도 좌파 또 중도 우파까지 포함을 했으니 소위 통일전선 그룹들이 뭐 한때는 뭐 미군적인 지지를 받아서 뭐 그런 정치적인 구상을 펼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튼 패배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자께서 좀 추가로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여전히 그냥 숙제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낙 큰 주제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도 연결돼,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 사회는 분단되어 있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분단되어 있기도 하고 정치 양극화가 거의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발전된 상태에서 실제 그런 중도 좌우의 통합적인 노력들이 어떻게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중요한 어떤 뭐 과제로 놓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사회주의자들, 특히 이제 코민테른의 정치적 노선 변화가 국내 공산주의 세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주제가 하나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이제 노선 투쟁과 노선의 전환과 그 다음에 이른바 뭐 레닌식으로 표현을 빌린다면 헤게모니 투쟁,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좀 비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생각하는 대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덕영 선생님 좋은 아주 정리가 안 된 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뭐 별로 시간도 없으니까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28년에 조선공산당의 민족해방 농강에 나오는 게 인민민주주의냐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뭐 그게 이제 그렇다 아니다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민공화국을 만들자 그랬는데 뭐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구체적으로 보통선거에 의한 국회죠. 국회를 만들고 그걸 기층의 소비에트 조직으로 견제하는 거다. 이렇게 그걸 밝혔다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라는 말이 뭐 러시아어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뭐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것처럼 막 무섭게 들리는데 사실은 뭐 어원이라 그럴까 실제를 보면 그냥 대중의 직접 민주주의 소규모 공동체거든요. 주민총회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지금 한국에도 뭐 국회가 있고 지방자치의회가 다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 정치를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민총회라든가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농민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대의제 정치를 견제해야 된다.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28년 단계에서 조선공산당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국가 체제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 인민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뭐 그런 게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답은 아니었습니다만 제 감상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대제 8월 원안하고 9월 안이 다른 거는 제가 그 다른 걸 가지고 몇 개 뭐 글도 쓰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전체를 제가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소중한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 논문을 고칠 때는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한번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건데요. 말만 인민민주주의지 뭐 과격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회주의의 어떤 그 정치학이 없어가지고 이 논리 자체의 문제인데 뭐 사실 인민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사회주의가 더 좋은 거잖아요. 사회주의자한테는 그러니까 타협적인 거거든요. 인민민주주의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해방 후에 북한의 경우에 인민민주주의는 그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건 사실 논리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소련군이 진주에 기드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없는 그 인민위원회라는 독특한 어떤 국가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민주개혁이란 걸 한 건데 만약에 소련군이 진주에 있지 않았다면은 정말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세력이 뭐 조만식으로 대표되는 그런 조선민주당 세력을 압도할 수 있었을 것이냐?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뭐 미군정이 없었으면은 뭐 한민당이라든가 이런 우파들이 조선공산당을 압도할 수 있었을 것이냐? 그것도 또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노선의 어떤 그 정치함이라든가 노선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현실에 관철될 때는 정말 미군이 있고 소련군이 있고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북한에서는 말만 사실 인민민주주의고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된 것 같지만은 그 평화 뒤에는 소련군이 있었던 것이고 또 역으로 남한에서는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민족통일전선을 겉으로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세적인 입장에 있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좀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잡는다는 게 사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그 국민윤리 시간에서 배웠지만은 좌파의 민족통일전선 전술은 기만적인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 나중에 다 잡아먹을 거면서 안 그런처럼 하는 거다 이렇게 막 옛날에 다 국민윤리 시간에 나왔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에 우파들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같이 하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A시당초.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논문 같은 데 쓰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박헌영의 8월 태제와 백남훈의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을 가지고 둘이 논쟁을 하고 그러는데 박헌영이 백남훈을 비판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백남훈 말이 좋죠. 연합해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박헌영이 하는 말이 그럼 이승만 박사의 무조건 합치자는 말하고 당신 말하고 뭐가 다르냐?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중국에서도 국공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백남훈이 하는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백헌영 말이 맞는데 백남훈은 그냥 그래도 민족통일전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역사적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또 다른 예를 꺼낸다고 이게 뭐 답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강만길 선생님이 그 민족혁명당 논문 책도 쓰시고 민족통일전선 얘기를 했을 때 서평에서 헤게모니가 없는 무원칙한 통일전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젊은 학자들이 비판했었어요. 강만길 선생님을. 거기에 대해서 강만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 그렇게 비판해도 어쩔 수 없다. 그냥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민족운동은 역시 계급보다는 민족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대답 아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약간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 할수록 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도망을 가시는데 나중에 아니 지금 그럼 마이크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다른 주제를 그 다른 주제는 아마 식당에 가서 하실 모양 같아요. 그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거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헤게모니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현실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세의 논리에 따라서 뭐 변화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답변을 듣고 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뭐 아무튼 이 뭐 운동권 내에서 엄청난 사상 투쟁을 벌였을 때 마치 그 사상 차이가 무슨 엄청난 것처럼 논쟁을 벌였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다 그게 뭐 50% 100% 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큰 차이는 있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있죠. 역시 뭔가 한마디 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뭐 소감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일본 유학이나 서구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일본 유학 갔던 시기가 10년대에서 10년대거든요. 이 시기는 일본에서 다이주 데모크라시 시작을 해서 각종 학문이 광범하게 논의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논의가 몇 년도 안 돼서 바로 일본으로 번역되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구의 자유주의나 서구의 사상, 근대 입헌주의 국가 체제, 서구 체제 뭐 그런 걸 다 공부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임정도 가고 국내에도 오고 해외에서 민족운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렸던 국가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서구에서 일본에서 논의했던 것들이 난 전제가 되고 비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얘기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를 제가 이제 사회주의를 발표를 토론했지만 이것도 이미 서구에서 논의들이나 일본에서 뭐 중국에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오늘 발표 중에 이제 민족주의 쪽에 대한 얘기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민족주의자들도 아까 이제 조은경 선생님이 아마 토론 중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비슷한 생각들을 해요. 비슷한 생각들하고 비슷한 얘기들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왜 비슷하냐면 비슷한 식의 공부를 했고 비슷한 학문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전적 자유주의나 서구적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서구에서 당시에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던 사회적 자유주의적인 인식들, 그러니까 영국의 신자유주의나 윌슨의 뭐 신자유 이런 식의 얘기들, 우리가 얘기할 땐 케인즈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좌쪽이나 우쪽이나 비슷한 맥락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되고 그런 식에서 좀 봐야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전선을 이룰 것이냐 했을 때 여기서 한쪽에서 헤게모니를 얘기하게 되면 통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뻔히 다 알고 있거든요. 당시 민족주의자들도 사회주의들이 저런 얘기할 때 어떤 것이 이렇게 알고 그리고 사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본다면은 지금 시대에 와서는 그런 헤게모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토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뭐 정치 권력, 그러니까 결국은 해방 이후에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뭐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떤 관점에서 다른 뭐 가치 또는 이념이 되겠죠.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놓고 아무튼 뭐 좌우가 중도까지 대립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결국은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고 말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아마 지금까지 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마 이런 헤게모니 투쟁이라는 것이 좀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뭐 그런 뭐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면에서는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네 번째 발표가 이건 좀 토론이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예, 조영길 선생님 토론에 대해서 이규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다. 방금 그 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시에 그 청년계층 아니면은 여러 조직에 가담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학이라는 측면과 많이 아니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밝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장영석의 편지를 보더라도 김석범과의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회주의자들의 문제, 철학적인 가치관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글들을 쓰는데 이 장영석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쓰지 않습니다만 경동중학교 재학 중이었던 것 같아요. 어학력이 굉장히 뛰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도 아주 일본어 편지도 아주 자유자재로 쓰고 일본의 시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 선생님의 말씀 동감합니다. 굉장히 아마 그랬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알았겠느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독서량과 지식량과 자기들 세계적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변증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장영석이 김석범에게 너는 사고 기본 틀 변증법을 왜 모르느냐 이런 굉장히 많은 비판도 하고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조현일 선생님께서 요점이 이거 같습니다. 장영석이라는 인물이 과연 건국동맹 계열 사람이냐? 선악원에서 그냥
친구들 만나서 그냥 인간관계로 편지 오고 한 거 아니냐. 진짜 설정을 했을 때 과연 한 개인의 삶과 그 조직적으로 그 건국동맹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아주 난해한 질문을 잘 답을 못하겠어요. 근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건국동맹을 과연 어떻게 장용석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과연 선악원에 있으면서 나 건국동맹 계열이야. 우리 제창춘부는 여운전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석구라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석구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 운동의 표본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편지로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여운전에 전혀 안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이석구와 정백에 대해서는 두 선생은 건재하다. 그러니까 이 조직의 조직이 자기 주변에 안부를 전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두 선생님은 건재하다. 첫 한마디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석구의 아주 뭐랄까요 따르는 사람이었다. 이석구라는 사람은 건국동맹 쪽에 일을 하다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남로당 쪽으로 조직부장으로 일시했었고 그 다음에 44년 해방 장수임 하더라도 선악원의 주지로 위장했다고 그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악원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악원이라는 게 분명히 그 안에 많은 전문의들이 모여 있었다.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그냥 비밀리에 마지막까지 탈 안 나고 조직이 선악원이라는 그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덧붙이자면은요, 과연 이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기존에 많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은 분단을 극복하고 결의가 하나 되는 그런 사회인 것인가? 그런 거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장용서의 말을 빌리자면은 93쪽에 나와 있는데요. 벙어리로 살지 않고 사람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사회를 추구한 거 아닌가? 벙어리가 되지 않고 사람 같은 사람이 사는 사회 그런 것을 일단 추구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98페이지네요. 본인이 아까 소개했듯이 한신교육투쟁에 대해서 이제 두 문서를 두 가지 글을 기습반 보냈는데 조선어라는 부분을 보면은요. 약간 힌트로 이런 사회를 전면에 추가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조선어 중간 부분인데요. 예, 언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역시 벙어리가 되어 말을 잃어버렸던 30년 동안 원통에서 눈 감을 수 없는 하늘의 별이 혀끝에 맴돌아 나는 말을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이 아니었더냐. 신라 천년의 고운 하늘의 별을 속삭이던 말, 고구려의 젊은 영혼들이 천하로 흐름하던 말, 아니 500년 동안 양반놈들에게 무참히 짓밟혔다 나머지 다시 일제들에게 그 앞잡이 놈들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말, 작을 사고 화첩을 사고 돈밭을 산 놈들, 그놈들을 이끌어 친일파 민족 반역도들이 발구발에 또다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결국은 친일파 측들과 어떤 민족이라는 것과 친일파 측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세계. 어떤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분단을 펼쳐가는 이런 세력들에 대항해 나가서 그런 사회, 그래서 극복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꿈꾸지 않았을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 부분 아까 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마 표현을 안 했을 뿐 상당히 서로 간에 지금의 분단이 고쳐가 되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도 뜻은 있으나 표현을 못 했지 않았을까 겁내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추측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수기들이 다른 수기에 남아 있다면은 장영석의 이런 편지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다른 여러 가지 활동가들의 이런 기록들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했는지 한번 고민할 필요는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그 조직을 떠나서요, 한 청년이
그 청년이 그 여운형을 흠모했건 아니면 그 사람이 거국동맹 계열이건 남로당 조직원인 간에 과연 어떤 고민 속에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 자아적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내려고 스스로 이렇게 다잡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좀 치밀하게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면 좀 더 이제 치밀하게 앞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신봉영 교수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아까 애국주의나 가슴으로 한국사를 쓴 역사학자들인데 아마 돌아가신 장용석 씨가 애국주의와 가슴으로 한국사를 껴안고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예, 1시부터 하여튼 지금 계속 앉아 계신데요. 아주 대단하시고 저희들 나와서 뭐 말이라도 하니까 괜찮은데 질문지 혹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또 질문지 쓰라고 그러니까 귀찮죠. 그냥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시 한 2분 정도 받을 건데 그 생각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제가 이준식 선생님한테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소위 이른바 이제 건국절 논쟁인데 1919년이나 1948년이냐 대단히 뭔가 좀 하여튼 이원법적이고 뭔가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극복해내면 좋겠는가 하는 좀 어려운 주문을 했는데 흔쾌히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학술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시민들 상대로 이제 강연이나 강연을 할 때 주로 설명하던 겁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일부 세력이 주장하는 건국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일단 한자 문화권에서 건국이라는 2글자에 집착하는 나라 없습니다. 한 나라 있네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건국기원의 날이라고 기념합니다. 그때 이 건국은 일본의 첫 천황이 즉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이미 일본이 건국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대 이후에 일본 건국 얘기하는 학자들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얘기 안 합니다. 일본이 정한 국가 공식 기념일 건국기원의 날은 고대 사회에서 연회된 날입니다. 우리로 치면 개천절입니다. 일단 건국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 건국이란 말 안 씁니다. 북한 정권이 출범한 날을 정권 창건일로 기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절이라고 안 합니다. 북경절이라고 합니다. 중화민국 쌍십절이라고 합니다. 건국이라는 개념으로 자기들의 역사,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한자 문화권에는 없고요. 다른 문화권에서도 건국이라는 것을 특별히 기념을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의 일부 세력에서는 건국이라는 2글자에 몹시 집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역사를 갖다가 왜곡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더라도 이 건국이라는 개념을 처음 꺼내든 학자 중에 한 명이 학자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이영훈 교수입니다. 이영훈 교수가 미국에 안식년으로 갔는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왜 우리는 이런 날이 없냐. 그러면서 우리도 건국절 만들어서 건국절을 제대로 기억하자 라고 얘기하면서 건국절론이 파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미국도 건국절을 기념 안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3.1절과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건국 얘기를 꺼냅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잘못됐고요. 그러면은 역사학계에서 건국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뉴라이트가 건국 얘기 꺼내기 전에는 역사학계에서 건국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썼습니다. 그냥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뉴라이트가 건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마치 만들어낸 것처럼 들고 나옵니다.
굉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뉴라이트가 얘기하는 1948년 건국절 주장은 틀렸습니다. 첫 번째,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재헌헌법에 기미 3.1운동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기미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1919년에 이미 민주독립국가가 세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민주독립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헌법 전문에 못을 박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세워졌는데 그거는 임시 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니까 이제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해서 그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국절론자들이 얘기하는 1948년 건국절 주장은 역사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심지어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떠받들려고 하는 이승만 박사가 스스로 1919년에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1948년 9월 1일 나온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식 신문인 관보에 민국 30년이라고 못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30년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1948년 건국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최근에 이제 저도 장소연 선생님 소개를 통해서 오늘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때는 존경받던 정치사학자 신봉영 교수가 사실상 뉴라이트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것도 시점이 올해 7월입니다. 이미 뉴라이트의 기세가 꺾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굳이 뉴라이트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중앙일보에 기고한 것이 몹시 놀라운데요. 정치학자들이 늘 꺼내는 주장을 꺼냈습니다. 국가에 세 구성 요소가 있다.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하면 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치학자들이 서양의 역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 없다 그래서 국가가 아닙니까? 우리가 국가라고 인정한 국가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1932년에 일제의 괴뢰국가로 만주국이 세워졌습니다. 만주국은 형식상으로는 주권국가입니다. 천황이 통치한 주권국가입니다. 만주라는 영토도 있었습니다. 만주국의 국민, 우리로 지금 국민도 있었습니다. 그럼 만주국은 국가 맞습니까? 만약 한국학자가 중국에 학회에 가가지고 만주국은 주권, 국민, 영토를 갖춘 정상적인 국가였습니다라는 발표를 하는 순간 중국에서 아마 추방당할 겁니다. 누구도 만주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 안 합니다. 지금 형식적인 요소를 갖췄다고 해서 그게 국가고 그러면 그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했으면 국가가 아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봉영 교수가 얘기하는 애국주의, 가슴만 뜨거운 역사학도가 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귀한 마이크 잡은 김에 또 이제 자꾸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게 국제적인 승인 이럽니다. 임시정부는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다. 세상에 다른 나라가 승인했느냐 여부로 국가 성립을 따지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외세 의존적인 역사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주국은 일본도 승인했고 독일도 승인했습니다. 그럼 만주국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우리 만주국 다 지금 괴뢰국이라고 봅니다. 소련이 사실상 통치하고 있던 이른바 옛 동국권 국가, 누가 정상적인 주권 국가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봉영 교수님한테 뜨거운 가슴으로 돌아오시기를 촉구합니다. 뜨거운 가슴이 없는 학자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복 방안을 부탁드렸더만 열변을 토하잖아요. 윤경로 관장님의 마지막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 그 토론에 친절한 토론을 해주신 그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끝까지 학술에 의해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지찬 사람으로서 경의합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국 의회 의장님 김영희 의장님 이렇게 또 역사도답게 이렇게 끝까지 오셔서 또 이렇게 토론 엑기스만 다 들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 역사 선생님 말을 하는데 길으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총을 출력을 하라는데 우선 저는 오늘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를 주제로 했는데 지찬 입장에서 조금 독립운동 단체들이 꿈꾼 나라 이렇게 간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중심 그들이 꿈꾸었던 정말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기수 박사가 발표한 게 저는 참 새롭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단편적이고 그렇긴 했지만은 새로운 그 연구 지형을 지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영석 편지가 좀 많은 내용은 아니었지만은 그걸 가지고 해방 전국의 우리 지성인, 지식인 또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 생각했던 분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단편적이지만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좋지 않았는가.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80년이라고 하는 이런 기념비적인 해이지만은 앞으로 우리 근현대사 기념관이 존재하는 한 우리 독립운동에 몸바치신 분들, 역사적 인물들, 또 역사적인 단체 이런 데 대한 좋은 발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송원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고 특별히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문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5시간 동안 굉장히 참 자리가 불편한데도 예, 계속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발표하고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 근현대사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감사, 우리 다 같이 서로 수고했다는 점에서 큰 박수로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